이 아이를 당장 법정에서 내쫓아.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정문호 판사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305호 법정. 오전 10시 15분.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저 꼬마가 변호사래요? 세상에 장난도 아니고. 9살 소년 이민주는 피고석 옆에 서 있었다. 키는 140cm도 안 됐다. 검은색 교복 자켓을 정장처럼 단정히 입었고 가방 대신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구겨진 가죽 녹슨 잠금 장치. 누가 봐도 중고시장에서 1,000원에 산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어른들보다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로질렀다. 또렷했다. 떨리지 않았다. 저는 민사소송법 제12조 특별대리인 조항에 따라 어머니를 대신해 발언하겠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다. 웃음이 멈췄다. 수군거림도 사라졌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민준을 바라봤다. 박재훈의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당혹감이 스쳤다. 민준의 어머니 이정은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눈가엔 잠 못 이룬 밤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봤다. 9살밖에 안 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변호사래. 제12조. 판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서류를 뒤적였다. 법정 서기도 황급히 법전을 펼쳤다. 민주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몇 장과 손때 묻은 법전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조항이 선명했다. 친권자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친족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그는 접수중을 들어 올렸다. 도장이 찍혀 있었다. 판사는 침묵했다. 변호사는 표정을 굳혔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 순간 민주는 알았다. 이 법정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판사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법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펼쳤다. 작은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채웠다. 원고 박재훈 씨는 우리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누수로 인한 건물 훼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다. 그날 법정은 변하기 시작했다. 3주 전 서울 구로구의 낡은 임대 아파트 4층 계단 끝 402호.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벽지는 갈라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엔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겨울이면 창문이 얼어붙어 열리지도 않았다. 보일러는 한 달에 2번씩 고장났다. 엄마, 오늘도 안 고쳐줬어? 민준이 물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엔 낡은 법전이 들려 있었다. 이정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피로가 몸에 새겨진 지 오래였다. 집주인 전화 안 받아. 문자도 일십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정우는 3개의 직장을 전전했다. 새벽 5시엔 오피스텔 청소, 낮 12시엔 마트 진열, 밤 8시엔 배달 대행.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다. 잠은 4시간. 그게 전부였다. 민준아, 밥은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또. 괜찮아. 맛있었어. 민준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너무 어른스러웠다.
9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이정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김치통 하나, 계란 3개, 우유 반 팩. 그게 다였다. 내일 장 봐올게. 엄마, 괜찮아. 나 많이 안 먹어도 돼. 민주는 다시 책을 펼쳤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문장들이 빼곡했다. 민사소송법 제12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이정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은 어깨, 앙상한 목덜미.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지 않았다. 대신 법전을 읽었다. 헌법을 외웠다. 판례를 찾아봤다. 민준아, 넌 왜 그런 책만 읽어? 재밌어서. 재밌어? 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거든. 민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맑았다. 그러나 그 속엔 또래 아이들에겐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해하려는 눈빛. 지키려는 의지. 엄마, 이 집 언제 나갈 수 있어? 민준이 물었다. 이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세금은 3천만 원이었다. 그녀가 모은 돈은 고작 200만 원. 나가려 해도 갈 곳이 없었다.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돈 모으면. 아니야, 엄마. 민준이 책을 덮으며 말했다. 참는 게 답이 아니야.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 이정우는 아들을 바라봤다. 9살.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곰팡이 핀 벽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플래시가 터지며 검은 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천장에 금 갈라진 벽지, 녹슨 수도꼭지.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그는 중얼거렸다. 민주는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2023년 1월 15일, 입주 첫날. 2023년 8월 3일, 여름 장마 후. 2024년 12월 20일, 지금. 곰팡이는 계속 퍼졌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 번도 수리하지 않았다. 이건 고의야. 민주는 노트에 적었다. 입주 전부터 존재한 하자. 집주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 증거 사진 27장, 문자 기록 15건. 새벽 2시. 이정우는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혼자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창밖은 고요했다. 그는 법전을 펼쳤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줄을 따라 내려갔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게 민법 제623조. 그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집주인은 그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잘못한 건 저 사람이야.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로구의 밤은 어두웠다. 가로등도 몇 개 꺼져 있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지켜야 해. 그는 법전을 덮으며 다짐했다.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이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다. 손해배상 청구 5천만 원. 민주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할게. 박재호는 서울 구로구에서 신이었다. 그가 소유한 빌라는 200채가 넘었다. 낡은 것들이었다. 벽은 갈라지고 보일러는 고장나 있었고 곰팡이는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치지 않았다. 고칠 이유가 없었다. 세입자들이 망가뜨렸다고 하면 돼. 그의 입버릇이었다. 수리비를 아끼고 오히려 소송으로 돈을 받아냈다. 5천만 원, 3천만 원, 800만 원. 액수는 달랐지만 방식은 같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법정에 홀로 섰고 말을 더듬었고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판결은 언제나 박재훈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달에만 4건 이겼어. 그는 골프장 라운지에서 웃으며 말했다. 옆에 앉은 사람은 정문호 판사였다. 두 사람은 같은 골프장 회원이었고 같은 정치 후원 모임에 속해 있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다음 주 재판도 잘 부탁하네. 걱정 말게. 내가 맡으면 결과는 뻔하지. 그들은 웃었다. 법은 그들의 도구였고 법정은 그들의 사냥터였다. 민주는 그 사실을 알아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밤 민주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은 흐릿했고 키보드는 끈적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박재훈 소송 기록. 검색창에 이름을 쳤다. 수십 건의 기사가 떴다. 대부분 승소였다. 그리고 담당 판사는 거의 같았다. 정문호 판사. 민주는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다시 검색했다. 정문호 판사 재산 공개. 공직자 재산 신고 자료가 떴다. 민주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멈췄다. 주식 500주. 화면 속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주 박재훈 종합건설 보통주 500주 보유.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계속 파고들었다. 골프장 회원 명부. 정치 후원금 내역. 같은 모임, 같은 식당, 같은 이름들. 이건 짜고 치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민주는 프린터를 켰다. 오래된 기계가 덜컹거리며 소음을 냈다. 1장, 2장, 3장. 증거가 쌓여갔다. 그는 그것들을 투명 파일에 넣었다. 라벨지에 또박또박 썼다. 판사 마이너스 원고 간 이해관계 증빙자료. 어머니가 잠든 새벽 3시, 민주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는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인지. 그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9살 아이의 손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다. 박재훈은 그저 악덕 집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엮인 무너지지 않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민주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워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대신 법원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엔 판례집이 가득했다. 그는 판사 기피 신청 조항을 찾았다.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을 출력했다.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야. 민주는 중얼거렸다. 이건 전쟁이야. 그날 오후 그는 법원 민원실에 판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넣을 거야? 이거 심각한 건데. 네. 증거 있습니다. 민주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주식 보유 내역, 골프장 회원증, 후원금 기록. 직원은 말없이 도장을 찍었다. 접수 완료. 그 순간 법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등기 우편은 아침 9시 정각에 도착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정우는 마트 유니폼을 입다 말고 문을 열었다. 우체부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다. 여기요. 우체부는 떠났고 이정우는 봉투를 들고 주방으로 갔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뭐야? 모르겠어. 이정우는 봉투를 뜯었다. 종이가 펼쳐졌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손해배상 청구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청구 금액 5천만 원. 민준이 옆에서 읽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우유잔을 꽉 쥐고 있었다. 피고 이정은 청구 사유 임대 부동산 누수 방치로 인한 건물 훼손 및 재산 피해. 이정은은 종이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속엔 사진이 여러 장 포함되어 있었다. 물이 샌 천장, 곰팡이로 뒤덮인 벽, 녹슨 수도관, 갈라진 바닥. 이게 우리 집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맞아. 우리 집이야. 근데 민준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들여다봤다. 이건 우리가 망가뜨린 게 아니야. 그래도 이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5천만 원이야, 민준아. 우리가 어떻게 5천만 원을. 엄마.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그러나 따뜻했다. 우린 이걸 낼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입주할 때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어. 기억 안 나? 엄마가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정은은 기억을 더듬었다. 맞았다. 입주 첫날부터 곰팡이가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샜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박재호는 무시했다. 그래도 아들아, 우린 증거가 없잖아. 있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투명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게 뭐야? 증거. 민주는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023년 1월 15일 입주 첫날. 사진 속 천장엔 이미 검은 얼룩이 있었다. 벽지는 갈라져 있었다. 곰팡이 자국도 선명했다. 이건 내가 찍은 거야? 응. 입주하자마자 찍었어. 민주는 다음 사진을 넘겼다. 2023년 3월 8일 첫 수리 요청 후.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이정은이 박재훈에게 보낸 내용이었다. 집주인님, 천장에서 물이 새요. 곰팡이도 심해졌어요. 수리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없었다. 그리고 이건 6월, 9월, 12월 계속 보낸 문자야. 민주는 15건의 문자 기록을 펼쳤다. 모두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답장은 단 한 통도 없었다. 아들아. 이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왜 이런 걸 다 모아뒀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주는 담담히 대답했다. 엄마는 힘들게 일만 하고 집주인은 계속 무시하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기록해뒀어. 이정은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작은 몸, 앙상한 어깨. 그 아이는 어른보다 더 어른이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엄마 잘못 아니야. 민준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잘못한 건 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우린 싸울 수 있어. 싸워? 어떻게? 법으로. 민주는 청구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청구서엔 재판 날짜가 적혀 있어. 2주 후. 우린 법정에 가야 해. 하지만 변호사가. 엄마.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우린 변호사 없어도 돼. 그럼 누가? 내가 할게. 이정은은 아들을 빤히 바라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아, 넌 아직 9살이야. 법정은. 나이는 상관없어, 엄마.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법전 한 권을 꺼냈다. 민사소송법 제12조. 특별대리인 제도. 친권자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리할 수 있어. 나이 제한은 없어. 그래도 엄마 믿어줘.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2주면 충분해. 이정은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심만이 있었다. 알겠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믿을게.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않았다. 책상 위엔 법전, 노트, 형광펜,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놓여 있었다. 2주. 그는 중얼거렸다. 2주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해. 민주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다. 반격 시작.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피곤에 지쳐 잠들었다. 작은 방은 고요했다.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소년의 얼굴을 비췄다. 책상 위엔 법전 3권이 쌓여 있었다. 민법, 민사소송법, 판례집. 모두 동네 헌책방에서 1,000원, 2,000원에 산 것들이었다. 표지는 해졌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의 글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민주는 형광펜을 들었다.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색깔마다 의미가 달랐다. 노란색은 중요한 조항, 초록색은 판례, 분홍색은 증거 관련, 특별 대리인. 그는 중얼거리며 민사소송법을 펼쳤다. 제12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 대리인. 법원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준의 눈이 빛났다. 여기다가. 그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다. 엄마는 법을 몰라. 나는 안다. 그럼 내가 대리인이 되면 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나이 제한은 없다고 했는데. 그는 다시 책을 뒤적였다.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줄을 따라갔다. 10분, 20분, 30분. 찾았다. 민주는 작은 소리로 외쳤다. 특별 대리인의 자격에는 나이, 직업, 학력에 제한이 없다. 판례집 237페이지.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이었다. 이거면 돼. 그는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이 보였다. 민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제 신청 절차를 알아야 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작성법. 양식이 복잡했다.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 번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하나씩 하자. 그는 A사 용지를 꺼냈다. 연필을 들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신청인 이민준 2015년 3월 5일생, 만 9세. 피신청인 이정은 신청인의 모, 법정 대리권 행사 불가. 신청 취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소송 행위를 할 특별 대리인으로 신청인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삐뚤빠뚤했다. 그러나 내용은 정확했다. 새벽 3시. 민주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증거를 정리할 차례였다. 그는 투명 파일을 꺼냈다. 사진들을 날짜 순으로 나열했다. 입주 첫날 사진이 제일 중요해. 2023년 1월 15일. 의사 오던 날 찍은 사진. 천장의 곰팡이, 갈라진 벽지, 녹슨 수도관. 이게 증거 1번. 그는 라벨지에 적었다. 증거일 입주 당시 하자, 상태 2023.01. 15 촬영. 다음은 문자 기록이었다.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보낸 15통의 메시지. 모두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모두 무시당했다. 이건 증거 2번. 증거 2 수리 요청 기록 및 집주인의 무응답 2023.032024. 12. 민주는 계속 정리했다. 증거 3, 4, 5.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모든 서류를 완성했다. 신청서 3장, 증거 목록 1장, 사진 27장, 문자 기록 15건. 이제 제출만 하면 돼. 그는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로구의 아침은 고요했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이른 출근길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갔다.
무섭지 않아.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손은 떨리고 있었다. 9살 소년에게 법정은 너무 큰 세상이었다. 엄마를 지켜야 해. 그는 주먹을 쥐었다. 떨림이 멈췄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 새벽 5시. 이정은이 일어났다. 청소 일을 하러 나가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손엔 여전히 펜이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가 가득했다. 민준아. 이정은은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다.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어린 얼굴이었다. 아직 아기 같은 볼. 그러나 그 이마엔 걱정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다니. 이정은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오전 9시. 민주는 눈을 떴다. 몸이 뻐근했다. 목이 아팠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일어났다. 오늘 법원 가야 해. 그는 교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다. 어설펐다. 여러 번 풀고 다시 맸다. 이 정도면 됐어.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엄마 다녀올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일하러 나갔다. 민주는 혼자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다. 교복 입은 초등학생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애 어디 가는 거야? 학교는 안 가나?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하철에 올라타 법원으로 향했다. 그날 법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서류 정말 내가 쓴 거니? 법원 민원실 직원 김현수는 안경 너머로 민준을 빤히 내려다봤다. 책상 위엔 깔끔한 글씨로 작성된 특별대리인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조문번호, 법적 근거, 신청 사유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리돼 있었다. 네. 민사소송법 제12조 2항에 따라 친권자가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작은 체구, 낡은 교복 자켓,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얼음보다 단단했다. 김현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맞춤법, 서식, 법조항 인용까지 완벽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엔 법조문이 손으로 필사되어 있었다. 밤새 쓴 흔적이 역력했다. 글씨는 비뚤었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민원실이 조용해졌다. 옆 창고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애 진짜 혼자 쓴 거래. 김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요. 네, 9살이요. 근데 서류는 완벽합니다. 통화는 5분간 이어졌다. 민주는 그 시간 내내 꼿꼿이 서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엄마가 울던 모습을 떠올렸다. 낡은 부엌구석, 청구서를 움켜쥔 채 소리 없이 흐느끼던 뒷모습. 내가 해야 해. 아무도 우릴 안 도와줘. 김현수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도장을 집어들었다. 접수 완료. 탁. 붉은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재판은 2주 후 오전 10시야. 늦지 마. 감사합니다. 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의 손엔 접수 확인증이 들려 있었다. 민원실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박재훈의 변호사 최철민이었다. 쯧, 애가 설치네. 최철민은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애 하나가 법정에 나온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왜 장난 끝나는 건 한순간이죠.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애가 이미 판사의 주식 내역까지 조사를 끝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법원 복도 한 구석에서 한 소년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어린애 장난입니까? 박재훈의 변호사 최철민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법정은 웃음으로 들끓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번졌다. 저 애 진짜 혼자 나온 거야? 엄마는 어디 있대? 구로지방법원 305호. 2주 만에 다시 선 민주는 여전히 작았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든 파일은 두툼했다. 판사 정문호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피고 측 대리인 발언하시오. 민주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엄마를 돌아봤다. 피고석에 앉은 이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세입자 과실로 건물이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증거는 사진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그는 투명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A사 용지에 출력된 사진. 갈라진 벽, 퍼진 곰팡이, 천장의 누수 자국. 이 사진은 2022년 3월 15일 저희가 입주한 첫날 찍은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원고 측이 제출한 2024년 10월의 사진입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법정이 술렁였다. 곰팡이 자국의 위치, 벽 균열의 패턴, 천장 누수의 형태. 모두 똑같았다. 즉, 손상은 입주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저희가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최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뒤적였다. 이건 날짜 조작일 수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민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구로구청 건축과에서 발급한 임대 전 점검 보고서입니다. 2022년 2월 28일자로 해당 호실의 누수 및 곰팡이 피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판사 앞에 제출됐다. 정문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서류를 훑어봤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세상에 진짜네.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문호가 민준을 노려봤다. 무엇인가? 재판장님께서는 원고 박재훈 씨가 운영하는 대한주택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가 감히 무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정문호님은 해당 회사 주식 500주를 2021년부터 보유하고 계십니다. 민주는 출력된 공시 화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작년 골프 후원금 명단에도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박재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철민이 그를 급히 말렸다. 방청석이 폭발했다. 뭐야, 진짜야? 판사랑 원고가 짜고 친 거였어? 정문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망치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내리치지 못했다. 재판 중지 잠시 휴정. 재판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정의는 힘있는 사람 편이 아닙니다. 진실 편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열렸다. 법원 사무국 직원이 급히 들어와 정문호에게 쪽지를 건넸다. 판사는 쪽지를 읽고 창백해졌다. 이번 재판은 판사 교체 후 재개됩니다. 휴정. 탕. 망치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다. 이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법정은 흔들렸다. 그리고 한 소년이 세상을 향해 말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판사 교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원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9살 소년, 부패 판사 폭로. 그 헤드라인은 이미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민주는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 이정은이 물을 건넸다. 민준아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목소리는 가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봤다. 박재훈이 변호사와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 시간 후 재판이 재개됐다. 새로 배정된 판사는 최민아였다. 40대 중반,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법조계에서 철벽 판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판사석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쳤다. 이번 재판은 공정성 시비로 인해 재배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철민이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건 명백한 절차 오류입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미성년자로. 변호사님. 최민아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로질렀다. 민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특별 대리인 자격은 적법합니다. 이에 제기는 기각합니다. 최철민은 입을 다물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다. 피고 측 대리인,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그는 파일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재판장님, 이것은 2022년 2월 20일자 임대 전 건물 점검 보고서입니다. 서류가 판사 앞에 놓였다. 최민아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호실은 입주 전부터 천장 누수, 벽체 균열, 곰팡이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점검자는 구로구청 소속 건축사 김태영 씨입니다. 최민아가 고개를 들었다. 원고 측, 이 보고서를 알고 있었습니까? 박재훈이 자리에서 뒤척였다. 최철민이 대신 답했다. 그건 관리부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락이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원고 박재훈 씨는 이 보고서를 받고도 수리하지 않은 채 세입자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박재훈이 소리쳤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조용히 하십시오. 최민아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법정이 다시 고요해졌다. 민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원고가 지난 5년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목록입니다. A사 용지 3장. 거기엔 수십 건의 소송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입니다. 낡은 건물을 방치하고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소송으로 돈을 뜯어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누군가 사기꾼이네. 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 소송들은 모두 같은 판사가 맡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정문호 판사님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최민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 측 변호인, 반박하시겠습니까? 최철민은 말이 없었다. 그는 박재훈을 돌아봤지만 박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반박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최민아는 망치를 들었다. 이번 재판은 증거 검토를 위해 일주일 휴정합니다. 그 사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탕! 재판이 끝났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판사를 바라봤다. 최민아는 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존중이 담겨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박재훈이 민준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다. 이 꼬마 자식이 넌 이제 끝났어. 아니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다. 끝난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법원 문을 나섰다. 바깥엔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피고인 박재훈, 입장하십시오. 일주일 후 구로지방법원 305호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방청석엔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박재훈에게 당한 다른 세입자들까지 자리를 메웠다. 민주는 피고석 옆에 서 있었다. 엄마 이정은의 손은 차가웠다. 민주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판사 최민아가 입장했다. 법정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그녀는 판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이 무거웠다. 일주일간 검토한 결과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최민아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원고 박재훈이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피고 이정은 씨는 입주 전부터 존재한 건물 손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2년간 거주를 강요당한 피해자입니다. 방청석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최민아는 망치를 들었다. 피고 이정은 모든 혐의 무죄. 탕! 그 순간 이정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어깨가 떨렸다. 민주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하지만 판결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 박재훈은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최철민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앉아 계세요. 원고는 피고 이정은 씨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의 임대료 전액을 환불하십시오. 법정이 술렁이었다. 대박이다. 드디어 정의가 섰네. 또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사기 및 주거권 침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최민아는 박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정은 씨와 그의 아들 이민준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다. 박재훈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재판장님, 이건 과도한. 사과하십시오. 최민아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박재훈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민준과 마주쳤다. 9살 소년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제대로 하십시오. 최민아가 다시 말했다. 박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정은 씨, 그리고 민준 군.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엔 한두 명, 그러다 법정 전체로 퍼져나갔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그 박수 속에서 엄마를 올려다봤다. 이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최민아가 마지막으로 망치를 들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탕!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 민준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민준아, 정말 대단해. 넌 영웅이야. 누군가 꽃다발을 건넸다. 민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꽃을 받았다. 복도 한쪽에서 최민아 판사가 걸어왔다. 그녀는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 군,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최민아는 작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기억시켜줬어요.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있게 살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테니까. 최민아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났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은 엄마의 손을 잡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 민준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 9살 변호사, 부패 구조 무너뜨리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민준의 이야기가 실렸다. TV 뉴스는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다뤘다. 기적 같은 반전 어린 영웅의 탄생 헤드라인은 끝없이 이어졌다. 민준은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법정에서 서류를 들고 있는 작은 소년. 민준아, 전화 왔어. 엄마가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엔 서울중앙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민준 군 맞나요? 저는 장학재단 이사 김소영입니다. 민준 군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법조인의 꿈을 이룰 때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준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정은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준아,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3개월 후. 구르고 낡은 상가 건물 1층. 간판이 새로 걸렸다. 희망 서민법률상담센터. 이정은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센터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 억울한 일을 당한 세입자들,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 사기를 당한 자영업자들. 모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서 오세요. 무료로 상담해드려요. 이정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녀 옆엔 변호사 2명이 자원봉사로 함께했다. 민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오후 4시. 학교를 마친 민준이 센터로 들어왔다. 교복 위에 가방을 맨 모습은 여느 초등학생과 다름없었다. 엄마, 나왔어요. 민준아, 오늘도 상담자가 많아. 차 좀 갖다 드릴래? 네. 민준은 능숙하게 차를 끓였다. 상담실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민준은 창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법원 건물이 보였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떨리던 손, 무거운 서류 가방, 그리고 정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 민준아. 엄마가 불렀다.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최민아 판사님이 보낸 거야. 민준은 편지를 펼쳤다.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준에게. 당신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정문호 판사는 파면됐고 박재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한 23명의 세입자가 모두 보상을 받았답니다. 당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꿈꾸세요.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최민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6개월 후. 민준은 명문 사립중학교 입학식장에 서 있었다. 전액 장학생. 그의 꿈은 명확했다. 변호사가 되는 것. 아니, 정확히는 약한 사람을 지키는 변호사가 되는 것. 입학식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 군, 신입생 대표로 한마디 해주겠나? 민준은 단상에 올랐다.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그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이민준입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법은 힘 있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약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세상엔 아직도 부당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정은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았다. 벽엔 대한민국 헌법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는 새 공책을 펼치고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다. 정의는 나이가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는 법학 입문서를 펼쳤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10년 후 대한민국 최연소 변호사가 탄생했다. 그의 이름은 이민준. 그는 여전히 약한 사람들을 변호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 벽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9살 때 법정에서 찍은 사진. 작은 소년이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모습. 그 사진 아래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정의는 돈보다 용기 있는 사람에게 있다.